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전세 수요가 급증하면서 기존에 쌓였던 매물은 빠르게 소진되고 이에 따라 전세값이 오르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올해 초 역전세난을 걱정했던 게 무색할 정도입니다. 전세 대란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인지 일시적인 전세값 회복세에 불과한 것인지 시각이 엇갈리는데요. 이런 전세값 상승이 전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지 집중 진단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네, 전세시장 토론하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한문도 서울 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 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전세시장, 전세 구하기가 어렵다, 뭐 전세 대란이 닥칠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까지 나오는데 지금 전세시장 과연 그런 상황을 걱정해야 하는 정도인지 김인만 소장님, 지금 시장 동향 전체적으로 어떻길래 이런 일부 걱정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매매하고 전세하고 이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동반 하락이었거든요. 오히려 전세가 더 많이 떨어졌는데 올해는 전세는 주간 변동률을 보더라도 전세는 꾸준히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고요. 매매 시장은 추석 이후에 꺾였죠. 그래서 거래량도 줄어들고 매매 시장은 지금 조정장을 여전히 지나가고 있지만 전세 시장은 사실상 이제 상승장으로 들어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하락은 제 생각에는 좀 아파트 전세 시장은 찾아보기 어려울 것 같고요. 평당 전세 가격 추이를 보더라도 지금 올라가고 있죠. 평당 전세 가격. 네, 평당 전세 가격 추이를 보더라도 1월이 2,398만 원에서 7월이 2,245만 원까지 줄어들었다고요. 서울입니다. 11월이 2,308만 원까지 늘어났는데 이런 추세가 아마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조만간에 1월 가격도 뛰어넘는 계속 상승폭을 키울 것 같고요. 전세 가격 추이뿐만 아니라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이나 뭐 전세 가격 지수를 보더라도 전반적으로 매매 시장은 다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는데요. 전세는 여전히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는 뭐 더 이상 위기는 끝났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우리 전세난을 좀 걱정해야 되지 않나. 최근에 이제 강남에서 대포주공 1단지 DH 퍼스트웨어 아이파크가 6,700세대가 지금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 때문에 강남권에서도 전세 가격이 좀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거든요. 길어야 6개월이고요. 짧으면 3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더 이상 입주 물량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저는 올해가 문제가 아니고 내년에는 전세 가격이 더 큰 폭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년에 더 큰 폭으로 올라갈 수 있다. 지금 보니까 전세 서울 아파트 평당 전세 가격이 2,300만 원을 넘어섰다는 게 11월 기준으로 뭔가 이렇게 오르름세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한문도 교수님은 그런 시장 동향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매매와 전세가 서로 분리돼서 디커플링돼서 이렇게 지금 가격이 달리 움직이고 있다는데 그런. 네, 저는 소장님하고 좀 다른 해결을 갖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 기저효과라는 걸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22년도에 전세 계약을 하신 분들은 지금 시점이랑 비교를 하면요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2023년 7월부터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럼 2023년 1월 여기 2,398인데 그림에 보면 그럼 우리가 작년 연말에서 하반기 때 약간 좀 내렸지 않습니까? 역전세가 좀 발생했었죠. 역전세가 발생한 값이 2,398만 원인 거예요. 그렇죠? 그 값보다도 지금 낮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러니까 그 전에는 훨씬 더 이거보다 지금 2022년도 초에부터 유지되다가 하반기부터 전세 역전세난이 터지기 시작했잖아요. 작년 하반기에. 그럼 그 하반기의 값이 2,398만 원인데 그림에서 2,245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간 게 2308이면 2023년 그림에서 1월인데 2022년 내내 저거보다 높은 수치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가격은 여전히 2022년도보다 낮은 가격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은 역전세난이 아니라 전세 대란이 걱정된다 그러면 지금처럼 수치가 여기 전세 가격 변동률이 지금
다우닝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세 아까 가격, 그림에서 나왔었는데 예, 상승률이 조금 둔화되고 있다. 네, 네. 막대 그림이 올라가야죠. 음, 안 맞잖아요, 뭐가. 이게 뭐냐면 이 표본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표본. 네. 표본을 퍼펙트하게 알아서 예를 들자면은 네. 얼마 전에 나왔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내년에 1만 몇천 세대라고 모 포털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알고 봤더니 지금, 예. 네, 알고 봤더니 그게 2만 8천 호란 말입니다. 2만 5천 호. 아니, 기준이 요거- 뭐냐면 이런 식이죠. 어떤 보도가 나올 때 제 예. 생각인데요. 예. 보도가 나올 때 500세대에서 1000세대 이상의 입주 물량 하면 그것만 계산이 될 것이고 서울시의 입주 물량 하면 전체가 계산되겠죠. 네. 그럼 표본이 중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전세 가격 추이에 대한 것도 표본이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고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다라면 전세 가격이 오른다라면요. 네. 이 임차권 등기라고 있지 않습니까? 주인이 돈을 못 돌려줘서 전세금을 못 돌려줘서 임차인이 등기를 가지고 경매를 붙여야 전세금을 찾으니까 임차권 등기를 네. 하지 않습니까? 그 물량은 당연히 없어야겠죠. 임차권 등기 물량은 전세 가격이 오르는데 전세 돈을 못 돌려줄 일이 없잖아요. 더 비싸게 받는데 그죠? 근데 지금 역전세가 역대 최대치입니다. 거의. 2022년 1월에 네. 임차권 등기 물건이 서울의 공동주택이 한 200건, 300건이었습니다. 예. 근데 올해 1년 반 만에 8월 달에 2,000건이었고요. 9월 달에 1,800건, 10월에 1,600건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1,600건. 이건 그나마 정부에서 역전세를 우려해서 전세 보증금 대출 제도를 썼잖아요. 임대인한테. 그게 약간 수위를 낮췄을 뿐이지 2,300개에서 1,600개면은 5배 이상이에요. 예. 그러면 경매 물건, 이게 경매라고 넘어갈 거거든요. 이 물건이 없어야죠. 아니나 다를까 저번 달부터 강남의 경매 물건이 몇십 채씩 나오기 시작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평당 전세 가격 추이는 뭐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예. 신축 대단지는 맞아요. 예. 신혼부부들이 찾는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뭐 100세대, 200세대짜리 독립권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도리어 예. 역전세 때문에 지금 경매로 몰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결론은 예. 역전세와 일부 단지들의 전세 상승이 혼재되어 있는데 이것을 과연 어떤 표본을 가지고 이 지수들이 나왔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 네. 결정적인 건 뭐냐면 2022년보다는 낮은 수치잖아요. 그럼 2022년도에 계약을 하신 분들이 만기가 내년 초부터예요. 그분들은 전세 가격이 더 올라갑니까? 안 올라간 수준이잖아요. 2022년 전세값보다는 여전히 낮죠. 낮은 많이 수준이다. 낮죠. 네, 10에서 20% 낮아요. 예. 그러면 돈을 돌려줘야 되니까 정부가 전세 보증 대출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발표한 게 뭐예요? 내년 7월에 전세 보증 대출을 주인한테 해주는 걸 일단은 중지하겠대요. 지금 재원도 없고 부족하다 보니까 예. 7월까지는 그러면은 역전세가 이어진다는 얘기를 정부가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이 그러니까 역전세가 아니라 전세난을 우려해야 되는 뭐 일부에서 전세 가격이 오르니까 네, 그런 게 그거하고 아니고 다르게 정부는 7월까지 전세 대출을 연장했어요. 예. 좋게 얘기하면 연장, 나쁘게 얘기하면 7월이면 중지예요, 이제. 그러면 그건 역전세를 대비해서 재원을 투입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결정적으로 금감원에 최근에 나온 주택 전세 가격이나 매매 가격이나 주담대나 전세 대출 금액이 증가할 때 동시에 증가합니다. 예. 기본 원칙이죠. 그런데 전세 대출이 지금 한 3, 4개월 동안 늘질 않았어요, 별로. 전세 대출이. 네. 그러니까 약간 디커플링 현상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제가 표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100% 서울 전체가 이런 상황이 아니다. 지역마다 다르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테니까 그걸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마다 다르다 지금 전세 예. 가격이 오르는 게 신축 아파트 위주이지 좀 적은 규모의 그런 데는 아직도 아니 임차권 등기가 늘어나고 있다니까요. 임차권 경매 등기가 붙이는 늘어나고 게 있다. 돈을 못 돌려줘서. 그거와 전세 시장하고 지금 그렇게 연결하는 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을까요? 일단 임차권 등기 명령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이제 돌려주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물론 단지마다 편차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최근 추이를 보면 이제 매매 시장이 추석 이후에 꺾였단 말이에요. 예. 추석 전까지만 하더라도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했는데 추석 이후에 꺾였고요.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전세 가격이 언제 떨어졌을까? 예. 전세는 실수요자 시장이거든요.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 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필요하면 들어가는 시장인데 작년에 전세 가격이 왜 떨어졌을까 생각해 보면 몇 가지 이유가 있죠.
금리가 과도하게 올라가게 되면서 대출이자 부담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2020년, 2021년에 사실 임대차 3법이죠. 임대차 2법, 2+2 갱신을 하면서 왜곡된 시장이 가격이 지나치게 급등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이제 작년에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그 여파가 쭉 이어지다가 이제 최근에 시장 흐름이 좀 바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뭐 전세 난이다. 지금 뭐 전세 가격이 오르고 전세 물량을 못 구하고 난리가 아니라 앞으로 추이를 본다면 이런 추세로 간다면 제가 볼 때는 지금이야 뭐 소형 아파트 임차권 등기 명령은 몇 달 전에 이미 뭐 여름이나 이때부터 이제 문제됐던 부분 집주인이 11월에 돌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바로 문제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입주 물량 말씀하셨는데 지금 통계가 아까 나온 통계가 서울시 통계청 자료인데요. 입주 물량. 내년에 25,000호, 서울시는 25,000호로 얘기하고 있고요. 민간 기관에서는 이제 10,000호에서 15,000호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와 민간이 서로 입주 물량이 좀 다른데 차이가 나요? 저는 민간에 조금 더 무게 중심을 두고 왜 싶은 이렇게 이유가 차이가 납니까? 서울시 입주 물량은요 인허가 그 예측 물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모집 공고가 나오고 착공이 되고 입주하는 물량보다도 인허가를 했으니까 몇 년 후에 이렇게 입주할 거라는 그 예상 물량이 포함되어 예상 있고 우리 뭐 청년 주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 그런 주택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분양 아파트들이 언제 입주하냐를 가지고 입주 물량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입주일을 예상한 민간 주택 자료를 보면 기간마다 차이는 있지만 10,000에서 15,000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5,000호 정도도 나오기는 힘들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물론 2025년에는 그 올림픽파크 포레온 둔천주공 입주 물량이 나오니까 입주장이 형성이 되니까 강동 쪽 지역들 그쪽 지역들은 조금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전반적으로 공급 물량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울 입주 물량들 당분간 늘어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또 시장을 보면 매매 시장이 꺾였거든요. 한번 꺾이면 6개월 이상 이제 시장 분위기가 지속이 되는데 그러면 집을 사려는 매수 대기자들이 매매 시장이 꺾이면 일단 관망세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텐트 치고 살아야 될까요? 결국 임대 시장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전세나 월세 시장으로 유입이 될 수밖에 없고요. 빌라 오피스텔 시장은 더 어렵죠. 그러면 또 안전한 아파트 시장으로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종합해 본다면 지금은 이제 전세 가격이 좀 올라가는 추세이긴 한데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좀 더 심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한 교수님께서 이제 입주 물량에 관해서 또 통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서울시 통계청의 입주 물량 서울 아파트 기준 25,000호로 나와 있고 민간에서 10,000에서 15,000호라고 했는데 민간이 부동산 R114 자료를 저희가 인용을 해서 아까 그림을 잠깐 보여줬는데 서울 아파트가 1,900호로 나와 있는데 내년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조금 이제 소장님 의견에 좀 다른 의견을 드리면 그 지금 뭐 인허가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번에 발표한 건 그건 아닙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1월 달에 2월 달에 한번 발표했고요. 8월에 한번 발표했고요. 11월, 11월 또 한번 세 번째 발표했거든요. 1월에 발표할 때 처음에 38,000호였어요. 38,000호였는데 갑자기 8월 달에 28,000호로 줄어요. 서울 공동주택 입주 물량이. 그러더니 그 원인이 뭐냐면 여러분 둔천주공 아시지 않습니까? 둔천주공이 내년 말에서 후년 초 입주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발표한 게 38,000호와 52,000호, 24년도에 38,000호, 2025년도에는 52,000호로 발표를 합니다. 근데 28,000호로 갑자기 줄면서 설명이 뭐냐면 둔천주공 아파트 만 세대가 2025년 1월에 입주로 예상이 된다고 해서 다음 해로 넘겼습니다. 2025년으로 입주 시기를. 그러니까 만 개가 뒤로 가죠. 그러면 그렇게 되는군요. 28,000호와 62,000호로 바뀐 거예요. 근데 28,000호 중에 내용은 뭐냐면요. 이번에 11월에 발표한 거는 이게 25,000호로 줍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현장에서 이거는 인허가 대상이 아니라요. 제가 아는 바로는 착공하고 공사하고 있는 현장에 가서 입주 예정 날짜를 다 체크해가지고 나온 숫자입니다. 주택국에서 통계청이라는 데, 주택통계청, 서울통계청이라는 데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서울시와 통계청의 자료를 합산한 건가 보네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원래 제공합니다. 서울시에서? 통계청에서 그걸 일일이 현장을 갖다 체크할 수 없잖아요. 서울시 주택국에서 다 체크해가지고 입주 예정 날짜 이런 거 계산한 게 그겁니다. 이게 이제 뭐 오세훈 시장의 그 부동산 투명 선진화 방안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게 주택국에서.
그래서 그 숫자가 25,000원 되면서 설명을 합니다. 3,000원은 어디 아파트인데 준공이 조합하고 요새 나오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건축비하고 뭐 분쟁 있지 않습니까? 이게 타결이 안 돼서 다들 다음 해로 넘어간다. 3,000호가. 그래서 다음에는 다시 3,000호가 또 늘어난다. 설명까지 붙은 게 11월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말씀 주신 대로 여러 가지 중에 청년주택 있지 않습니까? 청년 역세권 주택하고 신혼 행복타운이 있어요. 신혼 행복타운은 거의 아파트랑 유사합니다. 그 청년 역세권하고 신혼 행복타운이 물량이 한 5,000호가 돼요. 그래도 2만 호는 들어가는 거예요. 아파트가.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팩트를 기자분들이 서울시 자료를 갖다 그냥 쓰면 되는데 굳이 민간 포탈인 114 자료를 갖다 인용하고 또 소장님도 그걸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기사 나온 거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 주택국에 한번 전화해 보십시오, 우리 시청자분들. 과연 몇 호인지. 아마 제 말이 99% 맞을 겁니다. 최근에도 제가 다시 확인했기 때문에. 제가 반박의 말씀을 이제 드리면 서울시 이제 뭐 기사는 다 나름의 네. 그 통계를 구하는 곳은 이제 정확히 알고는 했을 텐데 그 통계를 내는 곳을 정확하게 신뢰할 수 있냐 이런 문제가 있겠죠. 기사. 아니, 자체보다는. 서울시 주택국에서 조사한 거를 발표를 했고 부동산 114는 부동산 114의 기준에 따라서 또 조사를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우리 저 소장님은 어떻게 이 부분 보십니까? 관련해 가지고 물론 제가 팩트 체크한 건 아닙니다. 다른 기자분이 이제 11월 자료를 가지고 11월에 이제 서울시하고 민간 물량하고 왜 이렇게 다르냐를 가지고 이제 기자분이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제가 인용을 해서 아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기사 내용을 보면 결국 서울시 자료는 그렇게 예측 물량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게 11월 뉴스고요. 그 부동산 R114가 1,900호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 다른 기관이죠. 아실에서는 15,000호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민간 기관마다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어떤 기준에 다르다.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25,000호까지는 나오지 않는 거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그러네요. 때문에 그거는 뭐 우리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서울시라고 현명하게 하는 판단하셔야 될 것 우리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이 공급 입주 물량의 차이로 인해서 내년 입주 물량이 줄어들 거라는 걱정의 정도, 그래서 전세값이 얼마나 오를 것이냐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데 요즘 월세 시장은 어떻습니까? 이 금리에 따라서 전세하고 월세하고 어떤 변환이 좀 전월세 어떻게, 전환율. 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월세 전환율은 작년부터 해가지고 4.9에서 5%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전세 대출 금리도 또 많이 올랐잖아요. 오르다 보니까 약간 평행선인데 지금 전세 가격이 약간 오르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월세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고 그게 좀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대 5까지 월세가 증가했다가 지금 한 6대 4 정도. 중요한 점은 전세나 월세나 다 거래량이 가을보다 많이 감소했습니다. 지금 전세 물량이 많이 좀 줄고 있습니다. 아니, 거래량이 거래량이 예년 대비 한 10에서 20%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예. 아까도 전세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매매 가격이 하락하면 사람들이 매매를 미루다 보면 전세 수요가 매매를 안 넘어가고 전세 수요가 좀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서 상승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현재 금리 수준이 아까 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를 유지할 수 있는 금리 수준을 넘어섰잖아요. 넘어서면서 이제 월세화가 많이 됐었는데 최근에 이제 월세 가격이 조금 올랐어요. 작년 올해 초부터 오르면서 월세 비중이 늘어가다 어느 정점에서 월세가 높아지니까 다시 전세로 전환하는 지금 과도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균형을 맞춰갔는데 그 전월세 전환율이 지금 한 5% 정도 되거든요. 예전에 한 3.5에서 4%였다가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월세의 좀 감소 효과를 나타내고 전세는 증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은 1년 정도 추이가요. 4.78에서 5 사이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변화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는 좀 계속 이어질 것 같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한문도 교수님께서 아까 언급은 해주셨는데 전세금 반환 대출 있잖아요. 이 전세금을 못 내줄까 봐서 집주인에게 그 돈만은 은행에서 다시 빌려주는 것을 대출 규제 완화해 준 게 지난 8월부터 시행된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게 전세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이유라고 봐야 됩니까? 뭐 저는 가장 큰 이유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한 개다. 전세 가격이 올라간 데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매매 수요가 유입된 부분도 있고요. 또 빌라 시장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안전한 전세 시장으로 이동한 경향. 그리고 사실은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전세 가격이 떨어진 건 대규모 입주 물량이 나올 때 빼고는 실수요자 시장에 우리 인플레이션 감안해 보면 전세 가격이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올랐다 내렸다 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꾸준히 올라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요인은 될 수는 있는데 사실 이거는 필요한 정책인 것도 맞고요.
작년 올해 역전세가 굉장히 심각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집주인들이 사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경매에 넘기면 세입자는 자기 돈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전세 가율이 한 50% 정도 되기 때문에 안전한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일시적인 현상을 가지고 집이 경매 넘어가면 안 되니까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대출을 좀 완화해줘서 이제 돌려줘라라고 대책이 나온 거기 때문에 내년 7월까지 한 이유는 물론 내년 7월까지 역전세가 조금 더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반대로 해서 가면 내년 7월 이후에는 더 이상 역전세 우려가 없다라고 정부가 저는 판단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제 생각에도 지금 제가 앞서서 이제 임대 시장은 정상화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월세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세 가격은 떨어지지 않았고요. 최근에 여러 가지 현상을 보면 결국에는 매매 시장이 주춤할수록 임대차 시장으로 시장의 수요는 들어올 수 있고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그것도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전세 살면 임차인 중에서 돈 좀 있는 사람, 월세 살면 돈이 없어서 월세 사는 5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이미지 메커니즘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는 강남에도 월세가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를 살든 월세를 살든 내가 계산기를 두들겨서 유리하면 들어가는 시장이지 뭐 전세가 좋다, 월세가 좋다의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전세가 월세 동반 이렇게 좀 강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이제 전세 시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국회에 하나 법안이 걸려 있죠. 그거 추가적으로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말씀하십시오. 이게 좀 민감한 부분이기도 한데 뭐 팩트니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사례를 말씀드리면 시청자분들 놀라실 것 같은데요. 무슨 사례요? 뭐 유튜브 방송에서 실제 사례가 나왔는데 그리고 저도 이제 확인해 보니까 맞더라고요. 뭐냐면은 8억인 전세가 있습니다. 있는데 주위가 이제 전세 가격이 좀 다운되다 보니까 한 6억 5천에서 7억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럼 임차인이 나가겠다 그러면 1억을 돌려주든지 뭐 이렇게 해야지 유지가 되잖아요. 네, 1억을. 근데 우리 전세 반환 보증 그 대출이 조건이 좀 있습니다. 기본에 자기가 대출 받은 거 해서 이 정부하고 은행기관에서 심사해가지고 해당되는 분들은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데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은 다른 레버리지 대출이 많으면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구할 길이 없으면 말씀드렸던 임차권 경매를 가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묘안이 나와가지고 실제 사례가 어떤 상황이냐면 그러면 6억 5천이니까 1억 5천을 못 들려주니까 어떤 제안을 주인이 하냐면 그럼 전세 시세는 8억에서 6억 5천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게 다시 8억 거래가 됩니다. 어떻게 되냐? 주인이 세입자한테 임차인한테 부탁을 합니다. 전세 대출을 8억을 받으셔라. 8억 5천. 그러니까 전세 들어가 있는데 8억 5천 그냥 유지해라 다시. 전세 대출 받아라. 그러면 1억 5천을 대출을 받았으니까 돈이 있잖아요. 그 돈을 주인이 준다는 겁니다. 세입자한테. 그러면 원래 보증금 돌려줄 돈을 돌려준 게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갚을 때는 또 세입자가 갚아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서로 약정을 맺고 그럼 이자는 누가 내냐 이래가지고 주인이 내가 내주겠다. 그러면 이자 내고서 뭐 중간에 뭐 변동금리가 빚어지고 올라가면 어떡하냐. 그것도 내가 내주겠다. 계약서에 그걸 깨알같이 다 적어서 실제로 거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전세 뭐 가격을 그렇게 유지를 한다. 본의 아니게. 본의 아니게 6억 5천으로 내려간 주택가격 신고가 이건 또 신고를 해야지 보증보험이 되거든요. 신고가 8억 5천으로 가짜 거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세 시장에 대해서 좀 이런 통계에 대해서 아까 소장님하고도 말씀 나눴지만 통계에 대한 부분이 조금 다시 한번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좀 체크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려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뭐 이제 특별한 이제 그런 극소수의 상황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이 제가 전세 시장에 영향을 줄 또 다른 법안을 잠깐 얘기하려고 했던 것은 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법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이걸 이제 폐지하는 법안이 지금 국회에 가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통과가 지금 되지 않고 될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통과가 안 되면 지금 이미 분양권을 파신 분들 굉장히 큰 난리가 날 텐데 국회 지금 20대 국회가 아직 몇 개월은 남았습니다만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실거주 의무. 우리가 당연히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 뭐 오늘 들리는 말은 이제 한 번 더 소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까지 소위를 한 번 더 한다. 한 번 더 할 수는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한 번 또 상정해서 논의조차도 안 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미리 통과된 1기 신도시 특별법이나 제초안처럼 이렇게 미리 좀 논의가 되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다면 가능성이 있겠는데
한 번도 논의 안 했다가 한 번 소위 열어가지고 바로 일사천리로 통과가 될까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예. 이게 굉장히 좀 첨예하게 의견이 달라요. 예. 폐지가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왜 폐지를 하느냐, 투기 수요를 막아야 되는데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여야가 때문에 지금 이렇게 대립하고 있잖아요. 여야도 서로. 대립하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아, 그래요? 갈려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잠깐 실거주 폐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시나요? 폐지해야 된다는 그래, 한 입장입니다. 교수님 저는 전혀 반대죠. 폐지하면 안 된다. 그 국가를 뭐 두 분도 투기파로 그- 만들 겁니까? 투기판. 아니, 실거주 의무를 안 하는데 분양을 왜 받습니까? 아니 사서 팔려고 하는 거잖아요. 실거주 의무를 하는데 왜 분양을 받느냐? 분양을 왜 받아요, 당장 분양 받아서 집을 좀 마련하고 싶은데 당장 돈이 없는 사람들도 아니, 지금 마련하고 얘기는 싶지 않아요. 실거주 의무 폐지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실거주 이걸 폐지하면 없애면은 예. 실거주할 생각이 없으면 다 들어가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투자해서 자기도 나는 이길 수 있다라는 투자 심리가 투기 심리가 작동을 그러니까 하죠. 전 국민이. 실거주 의무 현재 의무제가 있는데 그래 살지 않고 살려고 한 사람들은 투기 그게 벌어진 게 꾼이다. 둔전주공인데요. 예를 들면 10억이 분양가인데 주택 1억이 하나 가지고 있는데 계약금이에요. 그 사람 투기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건 투기 심리가 90% 이상인 거니까. 왜냐하면 1억을 투자해서 90%. 9억에 대해 이자가 한 5천밖에 안 됩니다. 입주까지. 그럼 5천 투자해서 1억은 찬다 치고 1억이 오르면은 200% 수익률이에요. 네. 이거 투기 심리죠. 그러면 내가 살려고 들어갔다가 들어갔다가 또 집 갈아타기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나마 구제 사항이 되지만 예. 전 국민이 이거 해당 사항인데 전 국민이 해당 청약제도가 사항이니까. 대한민국에 왜 있죠? 그럼 제가 무주택자를 위해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을 던져볼게요. 정부의 발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정부의 발표를 믿고 산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결국에 2년 실거주 해야 됩니다. 지금 법이 있기 통과가 때문에 안 되면. 통과 안 되면 당연히 거주해야 되고요. 거주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에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1,000만 원 내고 말지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몰수되거든요. 몰수되고 벌금만 또- 내고 버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벌금만 내고도 또 집을 팔아야 되는 그래서 거예요? 실거주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요. 교수님께서 이제 실거주하지 않으면 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무주택자가 이제 집 하나 분양을 받았는데 그걸 투기로 보느냐? 그러면 2년 실거주하고 팔면 투기가 아닌가요? 2년 그냥 실거주했다는 이유만으로 투기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실거주 의무 기간 그래서 2년 저는 채우는 이게 왜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실거주 의무는 폐지가 되는 게 맞고요. 주거의 자유가 있잖아요. 내 집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문제는 뭐냐면 정부가 앞뒤가 바뀌었어요. 전매 제한을 풀어주고 실거주 의무가 지금 뒤바뀌어 버렸는데 전매 제한은 사실은 이게 명분이 없습니다. 왜 분양권을 실수요자가 분양을 받았는데 분양권을 팔아야 될까요? 분양권 미국 매각을 허용한 건 해외 이민 가거나 응. 뭐 요양을 가거나 이 학군 때문에 제주도로 가요. 그런 예외적인 경우만 분양권 전매를 허용해주고 실거주 의무는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뒤가 뒤바뀌었다. 앞뒤가 내가 뒤바뀌었다. 거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오히려 전매 제한을 풀어줬는 게 저는 오히려 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부분은 지금 국회에서 또 한 번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 두 분의 생각도 이렇게 다른데 여야도 굉장히 첨예하게 엇갈리는 것 같아요. 만약에 법안이 통과가 근데 이건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한민국의 분양 제도가 정부가 보증을 서서 중도금 대출해주고 허그라는 곳에서 주택 도시보증공사에서 예. 국가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정부 자금 세금으로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그 원래 목적이 뭔가요?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시작된 거잖아요. 네. 그거와는 상반되는 모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소장님 말씀대로 실거주 의무가 어떤 사정으로 해서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전매 제한이 없었다면 저도 조금 그나마 용인할 수 있어요. 주택 시장의 어떤 안정성을 위해 가지고. 근데 이건 두 개 한다는 거는 사실 투기를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원희룡 장관께서 투기 조짐이 보이면 다시 걷어들이겠다고 한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뭐 대면 시장이 좋다 안 좋다 이거 되는 걸 좋아하는 분들은 분양권 사서 파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좋아하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두 분의 말씀에 의견이 다를 수는 있는데 네. 정부의 발표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렇죠.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되잖아요. 정부는 국민의 말을 국민이 믿을 거라고 생각해서 발표를 했어요. 이렇게 하겠다. 이게 최소한 가장 그거는 문제가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일단 발표를 했기 정부 때문에 말을 저는 그럼 정책의 만약에 안 신뢰 되면. 차원에서는 통과돼야 되는 게 맞고요. 후속 투기 우려나 문제가 있다면 추가적으로 조치를 하더라도 근데 이제 정부도 잘못한 부분이 있죠. 발표하기 전에 국회하고 논의 과정을 거쳤어야 되고요. 발표하고 나서도 시간이 충분했는데 국회를 설득하고 여러 가지 보완을 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지났다는 점에서는 문제가 있지만 일단 정부 발표를 믿고 그 당시 분위기는 또 올림픽파크 포레온 둔촌주공조차도 뭐 미계약이 발생하고 굉장히 좀
PF 문제도 되고 미분양이 급증하던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마음이 굉장히 급했던 부분은 또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정책의 신뢰 차원에서는 저는 해주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문제가 있다면 추가적으로 보완을 하더라도 발표해놓고 이제 와서 나몰라라고 하는 건 이게 44개 단지에 한 6만 세대 정도가 지금 뭐 걸려 있다라고 하니까 빠른 조치 아니면 뭐 후속 조치가 좀 필요할 것 이게 같습니다. 사실 이번 이 법안 통과를 보면 앞으로 정부 정책 발표보다는 국회 흐름을 잘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그러니까 정부 상황입니다. 정책 발표 100% 믿지 말고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예. 그게 좀 너무 조문 중요합니다. 아닌가 싶어요. 그게 핵심입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시장 관련 토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문도 서울 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이었습니다. 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